아침에 일어나서 빵 하나 사려고 했더니 어제보다 30% 비싸졌습니다. 집세는 작년 대비 2배가 됐고 의사들은 대거 해외로 떠나고 있죠.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터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때 신흥 강국의 꿈을 품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8년 이스탄불에서 평범한 집 한 채를 44만 달러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뒤인 2022년에는 같은 부동산이 무려 200만 달러 넘어섰죠. 불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거의 5배 가까이 폭등한 것입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터키 중앙은행 전 총재마저도 집을 살 여유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나라의 금융정책을 책임지던 최고 관료조차 이런 상황이니 일반 국민들의 삶은 어떨지 짐작이 가시죠. 실제로 2021년 조사 결과를 보면 터키 국민의 절반이 자신들의 삶을 고통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10명 중 6명이 음식을 제대로 사 먹을 돈이 부족해서 무료로 나눠주는 빵을 받으려고 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빵집들도 파산 위기에 몰렸다고 답했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이 나라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대거 해외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젊은이 4명 중 3명이 해외 이주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에너지 요금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제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했죠.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일까요? 답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터키의 경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나 관광산업 침체, 부유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독특한 경제 철학을 가진 한 사람이 자리하고 있어요. 바로 에르도안 대통령입니다.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과 기존 경제학과는 정반대의 정책들이 나라 전체를 혼란 속으로 빠뜨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터키에서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가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이해하려면 2000년대 초반으로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2002년 에르도안과 정의개발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당시 터키는 2001년 경제 대란에서 간신히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주의였습니다. 이 위기로 인해 단 1년 만에 국가 전체 GDP가 거의 6% 가까이 급감하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터키는 다시 일어서야 했고 에르도안의 정당은 바로 그런 급진적인 변화의 비전을 제시하며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사실 매우 단순했어요. 경제를 안정시키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정부 지출을 대대적으로 삭감하는 것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 나라의 재정 적자가 GDP의 16%에서 겨우 2%까지 줄어들었어요. 물론 한동안은 의료와 교육 같은 핵심 분야에서 큰 예산 삭감이 있었고 이런 정책들이 특별히 인기를 끌지는 못했죠. 하지만 공정하게 평가하자면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개혁 조치들이 실제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2005년이 되자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100%에서 8%까지 극적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기업들은 비용이 하룻밤 사이에 2배로 뛸 걱정 없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년 동안 터키를 기피했던 해외 투자자들이 갑자기 이 나라를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시장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를 만들어낸 행운도 따랐습니다. 전 세계가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것이었죠. 2000년대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6.5%에서 역사상 최저 수준인 1%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미국의 자금을 보관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고 그 목록 맨 위에 터키가 올라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적의 지리적 위치 덕분에 유럽 소비자들과 아시아 제조업체들을 연결하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보여줬거든요. 자금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는 터키로 들어오는 해외 직접 투자가 연간 100억 달에 달했는데
이는 불과 4년 전과 비교해 무려 10배나 증가한 규모였어요. 한동안 터키는 정말로 번영하는 듯 보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 나라의 GDP가 매년 7% 이상씩 성장했는데 이는 일반인들의 소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의미였죠. 이런 성장세가 결국 주택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003년 30억 리라에서 2007년에는 300억 리라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건설업이 터키에서 가장 큰 산업 중 하나가 되면서 150만 명 이상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적인 터키 가정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져도 터키는 기적적으로 비교적 무사히 넘긴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마치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신흥국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에르도안과 정의개발당은 2000년대 성공을 통해 상당한 인기와 정치적 힘을 얻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에르도안이 상당히 독특한 경제적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의개발당이 2000년대 초반에는 정통 경제학을 따랐지만 에르도안은 본질적으로 이슬람 근육의 열렬한 지지자였거든요. 즉 그는 자신의 경제적 접근법을 샤리아법에 대한 개인적 해석에 근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주류 경제 이론에서 제시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가 이자율을 죄악시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최대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나중에 터키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행히 2000년대와 2010년대 대부분 기간 동안 에르도안은 자신의 독특한 아이디어들을 현실로 만들 적절한 기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2017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에르도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는 점진적으로 자신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이는 모두 터키 국민들의 삶을 더욱 향상시키겠다는 약속하에 이뤄진 일이었어요.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박탈하고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공유하는 관료들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가 완성되자마자 나라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것이죠. 2018년 말까지 금리가 다시 2.5%까지 상승했어요. 별로 높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단 몇 년 만에 5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터키에게는 이것이 재앙이었어요. 이 나라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외국 투자에 의존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투자자들은 훨씬 안전한 투자로 미국에서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간단히 그 나라에서 자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터키는 단 1년 만에 87러의 순손실을 겪었고 이는 국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부문 중 하나가 주택 부문이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신규 주택 판매량이 거의 20% 감소했어요. 2000년대 내내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건설업 성장률이 거의 0%로 추락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파괴적인 일이었어요. 경기 호황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가족들이 갑자기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지게 됐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경우 전국적으로 프로젝트들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면서 약 200만 명이 대량 해고 위기에 직면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 즉 통화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산을 매각하고 터키를 떠나려는 해외 투자자들이 리라를 다른 외화로 환전해야 했거든요. 이는 외환 시장이 갑자기 터키 화폐로 넘쳐나면서 리라의 가치가 폭락했다는 의미입니다. 단 몇 달 만에 해당 통화의 가치가 3분의 1 이상 하락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통화가 저렴해지면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이는 종종 경제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화 가치 하락은 수입품 가격 상승을 의미했고 이는 식품과 기타 생필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던 터키 같은 나라에는 실질적인 문제가 됐어요. 물론 이런 경우 정상적인 정부라면 단순히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에르도안은 이슬람 금융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정반대의 행동을 했어요. 대신 그는 금리를 더욱 낮춰서 결국에는 거의 0%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터키 리라는 더욱 하락해서 그의 8월 1달러당 6.95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식품, 음료, 공공요금, 생활용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에는 인플레이션율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결국 중앙은행이 이런 영향을 되돌리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금리를 다시 올렸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했지만 에르도안은 향후 수년간 터키 경제를 마비시킬 악순환의 고리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2024년까지 리라의 가치는 최고점 대비 거의 6배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는 물가가 매년 85% 이상 오르기도 했어요. 이 모든 혼란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이죠. 단 2년 만에 이스탄불 주택의 평균 가격이 3배나 올랐어요. 절정기에는 가격이 매년 205% 이상 상승했습니다. 임차인들도 큰 타격을 받았으며 2022년 한 해에만 전국 평균 임대료가 150% 이상 올랐어요. 조사에 따르면 터키 가구의 60% 이상이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 유지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중산층에 달성 가능한 목표였던 주택 소유가 갑자기 젊은 가족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2023년 터키에서 발생한 일련의 대지진으로 며칠 만에 70만 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요. 거의 2년이 지난 지금도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임시 컨테이너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건 비용은 무려 88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국가 GDP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폭발적인 주택 가격의 결합으로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경제가 탄생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그냥 떠나고 있습니다. 터키 청년의 약 4분의 3이 해외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임금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14,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이미 다른 나라로 이주했습니다. 국가 전체의 경제적 미래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젊은 전문가들을 가장 많이 잃고 있는 산업들이 정보통신기술, 엔지니어링, 교육 분야인데 이들은 국가 경제의 미래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야들입니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이런 두뇌 유출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이 이미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조사에 따르면 해외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현재 정치적 불안정과 숙련된 노동력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오랫동안 성장 자금을 해외 자본에 의존해온 나라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인재와 외부 투자자의 신뢰를 모두 잃으면 악순환이 생기죠. 숙련된 노동자의 이탈로 인해 터키가 해외 자본에게 덜 매력적이 되었어요. 투자 부족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터키에 머물도록 설득할 만큼 충분한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국내 경제는 극심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터키 경제의 이야기는 꽤나 잔혹한 아이러니의 전형이에요. 에르도안이 2000년대 초에 처음 집권했을 때 그의 가장 큰 정치적 성과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중앙은행을 무력화시키고 금리 인상을 거부하는 등 그의 독특한 경제 정책은 그 돈을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경제 재건에 필요한 세대의 노동자들을 밀어내는 데도 일조했어요. 오늘날에도 터키는 수년간의 어둡고 혼란스러운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이 어떻게 국가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